안녕하세요. 조금 바뀐 것 같지만 거의 그대로인 양지열의 콩가루 42회 시작하겠습니다. 무슨 말이야? 타이가 달라졌잖아 지난주랑. 양면선이 완전 달라졌네요. 타이가 완전 달라졌잖아. 저는 겉옷을 입었잖아요. 저는 새로운 정신을 갖고 왔습니다. 아 바람 쐬고 왔어? 네. 제일 깨끗하네요. 제일 네. 깨끗해요. 왜냐면 이걸 벗으면 안에 난닝구기 때문에 안 돼요. 안 돼. 불가. 난닝구가 뭐니? 방송 불가. 화장솜 또 입고 왔어요. 난닝구가 그걸 뭐라고 한국말로? 네이. 레보. 난닝구는 일본어인가? 그냥 사투리로. 메리아스가 일본어인가? 메리아스가 난닝구도 일본어 같은데? 난닝구. 그죠? 빤스는? 빤스? 닝자가 들어가는 건 일본어 느낌이 있어요. 런닝이잖아. 원래는 런닝. 러닝 셔츠를 난닝구라고. 근데 구는 왜 붙은 걸까? 그러니까 갑자기 궁금해지네. 지금 새끼 PD가 열심히 검색하고 있어. 나오면 알려줘. 야, 이거를 보고 앉았어. 아 죄송합니다. 너무 새끼 궁금해가지고. PD 기다리고 있었어. 너무 궁금했어. 야 방송해 방송. 이런. 아 여러분, 자 양지열의 콩가루 오늘은 지난 편에서 연결되는 나도 당할 수 있다 의료 소송의 모든 것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아마 갈증이 다 해소가 안 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주에는 이제 사례 위주 뭐 저희들이 각자 겪은 일들, 심지어 둘 다 이렇게 링거 때문에 뭐 크게 사고가 날 뻔한 일들, 이런 얘기들, 특히 이제 신혜슬 씨와 관련된 안타까운 일, 또 왜 의사들은 그런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면허나 이런 데서 불이익을 안 받는 걸까? 그분들에게 불이익을 주자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의료 사고가 반복되는 일을 왜 못 막는 걸까? 이런 얘기들을 좀 두서없이 나눴고요. 오늘은 이제 법적으로 과연 진짜 나도 혹시 나나 내 가족이 뭔가 잘못된 일을 겪은 거 아니야? 이럴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좀 의료 소송을 걸어본 적이 사실은 없겠지. 저는 없으면 다행이지. 저는 지난주에 말했던 그 대리 수술을 당할 뻔한 사건에서도 그래서 뭐 원래 의사가 해줬으니까 됐지 하고 넘어갔어요. 지금 성인이 돼서 보니 와 그때 내가 호되게 뭐라고 했어야 되는 거구나. 뒤늦게 알았는데 아마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내가 당한 게 의료 소송인지 아닌지, 의료 사고인지, 의료 사고인지 아닌지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걸 탓했는데 탓하자마자 의사한테 면박을 받아가지고 감히 이거를 뭐라고 할 용기조차 못 가졌었던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네. 사회에서 너무 관행적으로 많이들 하다 보니까 우리도 보통 사람들도 잘못이라는 인식 자체가 없는 대표적인 사례가 사실 성형외과 같은 데 가서 실장님들이 상담해 주는 거. 네. 이것도 잘못이거든. 전 그래서 가면 맨날 말해요. 의사 선생님 상담 받고 싶다. 똑똑하네. 네. 그게 맞는데 그거 사람들 모르잖아. 신경 안 쓰는 경우도 많거든. 그게 변호사도 똑같은 게요. 만약에 사무장이 상담을 하고 상담료를 받잖아요. 변호사법 위반이에요. 네. 근데 되게 많은 경우에 상담료까지 받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이제 의뢰인들이 이제 사건이 생겨서 찾아가면 변호사를 직접 만나지 못하고 사무장하고만 상담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는 되게 피해야 되는 게 사건에 대해서 이제 겪은 당사자가 자기 사건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게 이제 사무장을 통해서 변호사한테 가는 것과 변호사가 직접 듣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거든요. 네. 네. 심지어 그러니까 나도 제 지인분이 얼마 전에 연락을 해왔어. 물어볼 게 지방에 계신 분이라서 물어볼 게 있다고. 원래 그 변호사는 만나기 그렇게 어렵냐고. 그래서 왜 자기가 소송을 맡겼는데 한 번도 변호사를 본 적도 없고 통화도 한 적도 없대. 그건 아니라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그럼 안 되는 거지.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모르고 있지만 사실은 당하고 있는 거일 수 그렇죠. 있다. 맞아요, 저희가 맞아요.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갑자기 성형외과 하니까 생각이 났는데 사실 주변에서 자기가 그렇게 당한 일을 남한테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면 사람들이 창피해. 내가 성형수술을 했다는 걸 말하는 것도 창피하지만 그걸로 사고를 당했다는 것도 겉으로 확 티가 나지 않는 이상 사람들이 모르는데 굳이 말을 할 이유가 없으니까. 근데 저는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그 사각도 보톡스라고 하거든요. 여기다 이렇게 보톡스를 근육에다가 맞는 건데 그거를 맞았는데 웃어지질 않는 거예요. 아 본인이? 네. 아니 굉장히 많이 당하셨는데. 너 뭐 어떻게 살았니? 지난주부터. 근데 저는 제가 웃는 모습을 좀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약간 이렇게 그냥 다 개복해서 웃잖아요. 그 뭔지 알죠? 잇몸이랑 막 다 드러나게 웃는단 말이에요. 그런가? 한번 웃어봐. 너 이렇게 약간 이렇게 웃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 근육이 마비가 돼서 네, 이게 아나운서한테 웃는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황당하겠다, 네, 진짜. 특히나 방송인들한테 정말 어떻게 웃었냐면 진짜로 진짜 이랬어요. 그래서 계속 댓글을 달죠. 와, 아나운서 악플- 웃는 거 이상하다 이러고. 악플 장난 아니었겠죠. 근데 그 당시에는 우리가 유튜브를 하던 때는 아니었고 TV 방송을 하던 때니까 거의 댓글이면 나오는데 저 아나운서 웃는 게 이상하다. 왜냐면 막 사람들 다 깔깔거리고 있는데 아마 아 진짜. 이러고 있으니까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가서 따졌어요. 제 그 영상까지 보여주면서 제가 웃을 때 이렇게 된다. 이랬더니 그러니까 앞에서 보고서 괜찮으신데요? 이러는 거죠. 이게 뭐가 괜찮냐 이거 봐라. 내가 이렇게 웃는다 그랬더니 아니, 원래 이렇게 웃으시는 거다 이랬어요. 너무 열이 받아서 아, 그 전에 뭐야. 웃는 것까지 다 캡처해 가서 그 전에는 입꼬리가 여기까지 갔는데 지금 여기서 멈추지 않냐 막 따졌어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의사가 사진을 비포 애프터를 보여주니까 사실 이것도 2번이나 찾아가서 한 게 처음에 갔을 때는 원래 그런 거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나 해서 진짜 그렇게 많은 사람도 제일 싫어. 원래 그런 게 네. 어딨어. 그러니까 의사들의 가장 그 큰 그 변명거리? 원래 그런 거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 그러니까 내 탓으로 돌리는 거잖아요. 참을성 없는 내 잘못인 것처럼. 그래서 너무 열이 받아서 비포 애프터 다 가져가서 보여주고 말을 했더니 이게 그 사각턱 보토스는 뒤쪽에다가 맞는 건데 조금 앞에 들어간 것 같다. 웃는 근육에 잘못 맞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서 지들이 잘못한 걸. 네, 이제, 다시 놔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다른 의사한테 다시 맞았더니 웃어지더라고요. 근데 돌아온 거 시간 지나니까 확실히 이제 보토스가 풀리니까 풀어지긴 하죠. 풀어진 상태에서 다시 하니까 뒤에만 딱 맞았는데 이게 뭐냐면 진짜 만약에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는 거라면 처음부터 설명을 그렇게 해줘야지. 당연하지. 왜 내가 와서 항의를 하니까 그제서야 이거 원래 그런 거다. 시간이 이거는 뭐냐면요. 그냥 잘못을 인정을 안 해.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잘못한 건데 인정을 안 하면서 하는 그냥 뻔한 그런 변명들인 거죠. 환자를 우리 바보를 만든다니까요. 처음에 시작해야 되는 게 아까 이제 성형외과에서 실장님이 상담하면 잘못이라는 게 의사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의무가 설명 의무입니다. 이게 어떤 시술을 할 것이고 이 시술을 하게 될 경우에는 혹시라도 이런 부작용이 있다라고 하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이 수술에 동의를 하십니까라고 그렇게 물어봐야 되는 게 설명 의무인데 그거가 안 지켜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되게 많고 그리고 나서 잘못되면 그럼 말씀 안 드렸어요? 내지는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라는 얘기가 나오는 순간 상담하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진 변호사를 떠올리셔야 돼요. 이거 갈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그 지난화에서 요거 이렇게 해서 딱 봤는데 이거 그게 뭐냐면 거기서 이제 그 의사가 뒷걸음질 치고 나가고 간호사들이 막 우왕좌왕 이거는 그냥 바로 걸렸다 이거야. 바로 현장범이에요 사실은. 현행범. 왜 때려. 아니 뭐 많이 다른 건 아닌데 아니야. 괜찮아. 아니 현장범 떠올린 것만 해도 어디야. 10개월 만에 많이 발전한 거야. 3개 중에 글자 2개가 맞았어. 현장범. 훨씬 나아졌어. 현장범 좋다. 괜찮아. 당신을 현장범으로 침파합니다. 뭐 통하면 됐지 뭐 그런 거 가지고 하여튼 웃겨라. 성피해라. 예. 저는 근데 저도 이제 이거는 의료과실까지는 아닌데 제가 지난주에 이제 제 그 광대뼈 부러졌을 때 그 얘기를 해드린다고 했었잖아요. 사실은 이게 고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뭐 어떻게 뭐 싸움이 났고 광대뼈가 부러져서 바로 입원을 할 수가 없는 게 이 붓기가 빠져야지 수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한 일주일 동안 이제 붓기가 빠지기를 기다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입원을 딱 했는데 입원한 다음 날 아침 8시 원래 수술을 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뭐 어쨌든 뭐 그 당시 뭐 6인실인가 아무튼 그런 데로 들어갔는데 부모님이 와서 주무실 때는 없었어요. 그리고 뭐 또 제가 무슨 초등학생도 아니고 고등학교 1학년이었으니까 그냥 부모님이 내일 아침 수술하기 전에 오시겠다. 그러고 나서 이제 부모님은 가시고 저는 이제 잤죠. 그러고 나서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한 5시 몇 분에 저를 깨우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수술 시간이 바뀌었대. 그래갖고 6시부터 수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 제가 갑자기 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리기도 그렇고 뭐 아마 드리긴 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부터 얘기가 시작됩니다. 또 뭘 겪은 거야?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광대뼈가 한몰이 돼갖고 여기가 세 조각 나고 여기 뼈가 이렇게 으아. 부러져갖고 여기 그러니까 부러졌던 그 순간에 이렇게 딱 눌렀는데 손이 막 쑥 이렇게 들어갈 정도였어요. 이게 진짜 위험했던 게 눈 실핏줄도 다 터지고 아무튼 되게 위험한 수술이고 그래서 이게 수술이 5시간에서 7시간까지 걸리는 수술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눈썹 밑에를 다 째고 입을 안으로 넣어서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째고 여기를 째고 이렇게 거의 막 조립을 했네요. 그렇지 뼈 조각 왜냐하면 한몰이 돼서 되게 여러 조각이 나갔고 엄마야. 이거를 이렇게 아예 들어갖고 안에서 맞추는 수술 퍼즐 맞추기였네. 맞추는 수술이었는데 저는 이제 그 치과 가서 여기 이빨 하려고 엑스레이 딱 찍으면 여기에 막 그 철심들이 다 박혀 있어요. 철심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게 나와 스크류도 있고 막 이렇게 다 이제 그거를 붙인 그 자국이 그러니까 그 엑스레이 찍으면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게 그 큰 수술이니까 5시간에서 7시간가 끝나고 나왔을 때 하면 7시간인가 수술했는데 그러려면은 이제 소변을 볼 수가 없거든요. 전신 마취를 하면은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도뇨관을 거기다 이렇게 삽입을 하지. 뽑아요. 근데 일단은 제가 이제 6시로 수술 시간이 바뀌었으니까 의사 한 명이 와갖고 뭐 이제 도뇨관을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일단 뭘 해야 된대. 그래갖고 바지를 내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수치스러운데 또 옆에 아줌마가 이렇게 바지 내렸는데 쑥 보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그때 칸막 같은 거 없었어? 아니 근데 믿는데 되게 뭐 아무튼 그랬어요. 허술했구나 조금. 좀 허술했어요. 그래서 너무 수치스럽다. 그리고 이제 남자 의사가 와갖고 그거를 이렇게 싹 꼽는데 진짜로 그 13살 때 수술했으면 많이 했지 나는. 이 꼽은 거 아시죠? 알지 당연히. 그게 진짜 아파요. 나 상상도 안 돼. 왜 거기다? 왜냐하면 근데 그거는 할 수밖에 없는 게 소변을 볼 수 없으니까 그 방광이 그냥 진짜 터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건데 아무튼 그거를 이제 되게 깊게 꽂아야 되잖아요. 막 내려가는데 막 이 정도로 되게 아팠어요, 진짜. 난 별로 안 아팠는데. 너무 어려운 다른 데가 더 아파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 진짜 하여튼 진짜 아팠어요. 그래서 딱 껴갖고 와 이건 뭐지 이렇게 아픈 게 있나? 그리고 딱 꽂았는데 진짜 불편해요. 왜냐하면 뭐가 이제 관이 꽂혀 있으니까. 근데 의아한 게 전신마취 하고 꽂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나 봐. 아무튼 그렇게 꽂고 근데 제가 부모님이 안 계셨잖아요. 그래서 꽂고 막 버티시겠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 의사가 어디 나갔다가 누굴 한 명 데려오는 거예요. 진짜 여기서 욕 나오는 게. 그러더니 이 새끼가 그 밑에 애한테 이거를 빼고 다시 꽂아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이 새끼가 나를 상대로 그거를 실습을 시키려고 그 실제로 다시 빼갖고 다시 꽂았어. 근데 빼는데도 되게 아프고 다시 꽂으니까 또 이걸 당했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그게 그 당시에는 왜 이러지? 되게 아픈데 왜 이걸 2번 하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당한 거야.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얘가 나를 상대로 우리 부모님이 안 계신 그걸 기회를 노려서 얘한테 실습을 시킨 거야. 야 인턴 이리 와봐 이거지. 야 네가 너 한번 해봐. 잘은 모르겠는데 옆에 아줌마가 또 보고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진짜 저는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의료 과실이나 의료 사고까지는 범죄 아닌데 아니에요? 범죄? 진짜로 이거는 정말 우리 부모님 계셨으면은 난리 났죠. 할 시도도 못 하는 거지. 진짜 악질이다. 네. 와 이건 진짜 방금 그거 설명하는데 우리 PD님이 이제 박제가 됐어 그냥. 너무 이거 충격적이야. 진짜 정말 하늘의 맹세코 진짜 있었던 너무 일입니다. 깜짝이야. 참 아니 진짜. 저 인성이 안 펴지네. 이게 이제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그 후천적 사이코패스가 제일 많은 집단 5개 정도를 꼽으면 의사, 후천적 의사. 뭐 선천적, 후천적 다 포함해야겠다. 의사, 검사, 의사, 법조인, 언론인, 정치인, 그다음에 주식 투자하는. 하나 더 있어요. 방송인. 방송원. 방송? 아까 뭐라 했죠? 언론인 들어가. 그러니까 언론인은 이제 방송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방송 제작하는 사람들도 넣어줘야 돼. 왜? 가끔 많이 있어요. 봤구나. 많이 봤구나. 근데 슈 무슨 PD 아니에요? 슈 무슨 PD? 그런 거 아닌데 제가 가끔 보면은 그러니까 꼭 TV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화 제작하는 사람들 보면은 자기 그런 판타지 같은 걸 배우들한테
주입시켜가지고 또 판타지 싫어하는 그 감독들도 있고 그럴 이상한 수도 사람 많아. 있겠네. 근데 왜 이 이야기 끊느냐면 왜 후천적이라는 말을 제가 굳이 선천적 후천적 나눌 필요 없겠네. 왜 그러냐면 약간은 필요한 부분이 있어. 뭐냐면 사람을 모든 경우에 그 사람들의 고통을 늘 공감하고 막 힘들어하고 이러면 일을 못하는 게 또 의사라는 직업일 수도 있잖아. 그렇게 많은 환자들하고 수술해야 되고 아프다고 하는데 사실 치료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아지는 치료 과정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그러니까 그 고통에 대해서 둔감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걸 인정을 하는데 그런데 저 경우는 그 선조차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픈 줄 알지만 하는 것과 야 너 한번 해봐 이거는 여기 좀 이게 과하다 좀. 왜냐하면 사실 근데 이미 이거 그 후천적 사페 얘기하시니까 생각났는데 우리 지난주에 했던 얘기 중에서 그 신해철 사고 한 번 더 내는 의사 솔직히 전 사페라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사람을 한 번 죽였거나 어쨌든 의도적이든 아니든 살인이 벌어졌잖아요. 살인은 아니고 그러니까 하여튼 뭐 사람이 사망 사고. 사망 사고가 벌어졌잖아요. 평범한 일반인이라면 다시 그런 수술 도구를 잡을 생각조차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나도 차라리 무슨 내과를 하거나 이런 몰라도 그건 좀 다른 데로 갈 텐데 그 사람은 그냥 계속 같은 시술을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거는 수술을. 수술을 그건 사페 아닌가. 진지하게 정말 무서워요. 아무튼 그거 두 나쁜 번 놈? 시킨 그 놈도 사페인 것 같아요. 하여튼 자 그러면 설명가 있었고 조금 전에 이거는 이제 사실 한 가지 의아한 게 부모님이 그 전날 수술 동의는 해주고 간 거지? 뭐 그런 거는 다 그런, 했고. 아니 네. 수술 동의에 그 임상 실험은 없었잖아요. 임상 실험까지. 이거 뭐라 실습? 임상 실습? 그렇죠. 그냥 내 아들을 실험 자재로 써도 됩니다. 이건 없었지. 화나네. 자 진짜. 그러면 이제 넘어간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어쩐 일들을 겪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자기 일 아니라고 그냥 막 넘기네. 나는 지금 되게 충격과 흥분, 지금 겨들송 봐봐. 완전 같이 화내주고 막 이러는데. 아니 다 했잖아. 자 됐어. 이제 이거 의료 소송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논의를 해볼까? 사페 아니야? 아니 어떤 자기와 가까운 사람이 이런 고통을 공감하고 보듬어주고 이게 아니, 먼저지. 이런 정도 이만큼 해줬으면 됐지 뭘 더 말해. 뭐를 했는데 지금 뭐 했어 지금? 아니 그럼 뭐 하긴 했나 지금? 이제 와서 야 승기 아팠겠다 뭐 그럼 내가 뭐 밥이라도 한번 더 사줄까 이래야 돼? 그래야지. 그래야지. 당연히 그래야지. 야. 밥이라도 한번 사주겠다고. 야 이거 뭐가 이렇게 재밌냐? 아니 나 수술했을 때 있지 지난주에 얘기했던 수술했을 때 나는 봉합도 마취도 안 하고 있어. 왜요? 응? 13살에? 그때 심지어 어떤 일을 했었는지 이거 과실은 아니고 정확히 난 이유는 모르는데 그때 내가 전에 듣기로는 그러니까 전신 마취해서 깨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때는 13시간인가 수술했거든. 그러니까 봉합을 해야 되는데 또 마취려고 하면 마취도 잘 안 되고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서 15바늘인가를 봉합을 하는데 팔다리를 붙잡아라 그런 다음에 그냥 봉합했어. 난 다 기억에 한 땀 한 땀 뜨는 거야. 아유 얼마나 힘들었을까. 진짜 제가 밥이라도 한번 살게요. 술도 한 잔 사고. 이래야지 사람이지. 봐봐 나는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아니 이렇게 안 했는데 나처럼?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걸 해줘야지. 아유 우리 새끼 진짜. 거기를 2번이나. 거기를 틀린 말은 없어요. 거기를 2번이나. 맞아. 그래서 이제 했지 이제 방송에. 아니 근데 되게 나 이 얘기하니까 나도 생각이 나는 게 우리 의료사고 많이 당했네. 아니 의료사고 말고 난 사고는 아니야. 나는 이거 있잖아. 고통. 음. 내가 받은 고통 중에 정말 역대급 이런 거. 저도 진짜로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이렇게 손이랑 막 팔 이런 데 사마귀가 그렇게 많이 났었어요. 어머. 그 여기 보시면 막 흉터들이 되게 많거든요. 요런 데도 이제 엄청 깨끗한데? 사마귀가 아니 있어. 되게 섬섬옥수인데요? 손이 너무 아니 근데 예뻐요. 내가 손이 되게 이쁘다는 얘기 되게 많이 들어봤어요. 손이 이쁘다는 얘기를 얘기는. 하는데 손이 너무 고와. 아니 근데 잠깐만 요런 데 흉터 있잖아요 여기. 야 진짜 아니, 현미경으로 들여다봐야 보이겠다. 아니 잠깐만 있어봐. 여기 봐봐 요런 데 흉터 있잖아요. 여기 되게 큰 흉터. 안 보여. 아무튼 그래서 아니, 사마귀살. 근데 사마귀도 되게 많고 이게 막 진짜로 한 100개 가까이 있었어요. 아이고 그러면은 한 공포증. 근데 이제 막 띄엄띄엄 막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수술을 해야 되는데 하나하나 마취를 하고 할 수가 없잖아요. 크림 이렇게 싹 바르고 해야지. 아니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됐어?
그냥 지졌어. 이유. 전기로. 어. 그러니까 그 많은 사마귀를 누워갖고 마취도 없이 다 지져버렸어. 저 고문인데. 한 2시간 정도? 근데 진짜 그게 딱 끝나고 났는데 그 수술대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밑에가 이제 장판 같은 그런 거였는데 거기에 제 땀으로 물이 고여 있었다니까요. 나 오늘 뭔지 알아. 그 너무 고문을 계속 고통- 당하니까. 그러니까 자 도대체 어떻습니까? 도대체 자 15바늘을 봉합한 것과 이거 어떻게 더 고통이야? 사마귀 썰. 바꿀래? 재밌는. 아니 사람들 이거 의료 사고 재밌는 썰 맞네. 저도 하나 풀까요? 아니 근데 이거는 네. 사고는 아니고. 사고, 아니 저도 사고는 그러니까 아니었으니까. 이거 뭔가 의사의 그런 본분을 망각했다기보다는 제가 이거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그 사마귀가 많이 났었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 의자에 한두 시간 이상 앉아 있으면 엉덩이에 종기가 났어요. 아. 어릴 때. 그 앉아 있는 걸 못하는 공부를 할래 할 수가 없었구나. 이게 원시적 불능. 공부를 할래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몸을 타고 났구나. 진짜 그랬어요. 아, 이제 그만 무시해야겠다. 근데 어쩌저쩌해서 아나운서가 된 거예요. 근데 아나운서가 됐는데 아나운서 되기 전이었나? 아무튼 아나운서 되기 전이었다. 아무튼 젊은 여성일 때였어요. 그 엉덩이 종기가 났었던 흔적들이 있잖아요. 근데 다 이제 깨끗해졌지만 그래도 흔적이 있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게 나름의 컴플렉스인 거지. 고3 때 생겼었던 게. 그래서 피부과에 가서 엉덩이에 그 토닝 레이저를 했어요. 내가 이 얘기 했었나? 아니 안 했어. 토닝 레이저를 이렇게 했거든요. 저게 인조인간 아닌가요? 아니, 이게 있어요. 근데 토닝 레이저를 봤는데 그게 어떻게 하냐면 속옷을 입고 가서 누워 있으면 그 엉덩이 레이저를 해야 되니까 안 가리잖아요. 엉덩이의 위 아래를 천으로 이렇게 가려줘요. 창피할까봐. 사람은 누워 엎드려 있고 밑에 다리 부분 이렇게 가려주고 아니면 치마를 입고 치마를 살짝 내려서 엉덩이 부분 해주던가. 근데 저는 속옷을 살짝 이렇게 위로 이렇게 티팬티처럼 올려야지만 가능했어요. 그 시술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일반 팬티를 입고 가서 이렇게 팬티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시술을 받았는데 너무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그 시술을 받을 때만 이렇게 티팬티를 입고 갔었어요. 여기 너무 민망한 거야. 간호사가 내 팬티를 이렇게 올리는 것도 좀 그렇고 그렇다고 안 입고 갈 수도 없고 나름의 고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갔는데 그때 이제 해주던 의사가 있었어요. 원래 토닝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5회에서 10회 정도 받아야지 그걸 효과가 어떻게 알아? 있어요. 몰라. 그러니까 꽤 많이 받아야 토닝이라는 돼요. 말도 처음 들었어. 근데 쟤 5회를 다 제가 몰라, 받았는데 5회째 받고 딱 나갔는데 그 의사가 저 이렇게 보더니 남양주 사신다고 들었다고. 그래서 제가 네 이랬더니 차트를 봤대요. 그래가지고 네 이렇게 했는데 저는 뭐 그 근처 어디에 뭐 자기가 살고 있고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주절주절에. 그래서 그 토닉을 계속 뒤 엎드려서 받으면서 그래서 네 막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러면은 나중에 남양주 가서 밥을 먹자고. 그래서 나는 엉덩이를 따고 이렇게 누워 있는데 그래가지고 물음표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냥 엉덩이를 막 낀 상태로 그 사람은 뒤에서 레이저를 하고 있고 원래는 간호사가 매번 대동을 하다가 그때 간호사가 없었어요. 맨날 하던 본인의 애니까. 마음을 표현했구나.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제가 갔는데 나중에 제 번호로 연락도 한 번 왔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안 된다면서요. 되지 당연히. 그건 당연히 안 불법이지. 되죠. 근데 그때는 몰랐죠.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때 20대였잖아요. 30대가 돼서 생각해보니 내가 잘못했네. 그러니까 일반 팬티를 계속 입고 갔어야 되는데 유혹. 내가 갑자기 그걸 입고 오니 걔 입장에서 응? 걔 입장에서 얘가 혹시 날 꼬시나? 이럴 수 있잖아.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야 그게 왜 네가 잘못한 거냐? 걔가 나쁜 그거는 거지.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나 진짜. 이거 너무 귀여운 평소에 애피죠. 아니 가스라이팅을 많이 당한 것 같은데 왜 그걸 본인 그래 잘못해서 그건 생각해요? 네 잘못 아니야. 그건 의사가 잘못한 거지.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도 이상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 병원 오는데 얘는 왜 티팬티를 입고 오는 거야? 아니야. 아니야 그건 절대로 네 잘못 아니야. 근데 나는 이 얘기 하니까 여기 치질 수술 받으신 분 없죠? 여기 치질 여기 아니, 계신 거 아니에요? 저도 없어요. 근데 저희 친한 형님 중에 치질 수술 받을 형님이 있는데 그 치질 수술은 이렇게 엎드려서 아까 여기를 이렇게 여기 뚫린 것만 이렇게 하잖아요. 엉덩이만 이렇게 뚫어. 네, 엉덩이 그것만 이렇게 찌우고 거기 뚫고 이렇게 엎드려서 이렇게 했는데 또 전신 마취가 안 되고 이제 국소 마취로 하나 봐요. 근데 진짜 딱 한 단어로 표현하시더라고요. 인격 말살의 현장이래. 그러니까 자기가 왜? 아니 그냥 너무 수치스러운 거죠. 치질 수술을 받으려고 내가 옷을 다 까고 이렇게 자세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그 형님이 뭐 10살 때 받은 거 아닐 거 아니에요. 나이도 30대에 있고. 넘어서 이렇게 하던데
와서 그러시더라고요. 니네들 화장실 가서 진짜 1분 만에 나와라. 정말 거기는 일경 말살의 현장이고 치질 수술 받는 거는 그냥 그 전에 그냥 자살하라고. 근데 궁금한 게 볼일을 오래 보면 치질에 걸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치질도 뭐 되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잘 있는데 설명하지 마.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 혈관이 이렇게 삐져 나오는 게 있고 또 뭐 항문이 이렇게 찢어지는 치질이 있고 근데 이제 삐져 나오는 건 사실은 중력 때문에 다시 이렇게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나오는 근데 그게 그 길어지면은 그거를 이제 제거하는 수술이 치질 수술이거든요. 근데 그 치질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화장실에서 앉아갖고 핸드폰 보고 뭐 신문 보고 책 보고 그래서 막 그 오래- 자세가 계속 이렇게 나오게끔 만드는구나. 피가 그렇죠 쏟아져가지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제일 큰 원인이고 보통 막 갑자기 의료 상식 30분씩 앉아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네, 그런 경우는 진짜 위험하죠. 그러니까 화장실에 막 책도 놓고 하잖아요. 그게 안 좋다는 거. 자, 뭐 재밌는 얘기 많네. 근데 지금 진변이 또 이 우스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다 사실 일상생활에서라면은 생각하기도 어려운 일을 지난주에 내가 그림에서 보여주십시 몸을 맡기는 거잖아 의사한테는. 그렇죠. 정말로 모든 걸 다 맡기는 거거든. 그치. 모든 걸 다 보여주는 거고. 모든 그 보여주고 저는 엉덩이 보여주고 막 그러니까 자기 아픈 부위를 그냥 다 그렇지. 까발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연락한 것도 잘못됐다고 한 거고 그런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의사를 만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의사라는 직업이 가진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자 그래서 진변아 자, 이제 그러면, 소송하자. 네, 이제 소송에 소송 대해서 얘기하자. 얘기를 아직 소송 안 해드리면, 들어왔구나. 네. 잠깐. 저는 이제 제 친구가 이제 그 아버님이 종합병원을 하시고 거기 친구가 실장으로 있어서 그 병원 쪽 대리를 많이 했어요. 근데 솔직히 병원 쪽 대리를 했는데 거의 진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이제 피해자, 그러니까 의료 과실이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저의 상대방이겠죠. 사람들이 이제 과실을 입증하기 되게 힘들고 사실은 근데 뭐 제가 대리를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이긴 케이스들은 실제로 병원이 그렇게 뭔가 잘못했다고 보기 좀 어려운 사건들이긴 했거든요. 자, 근데 어쨌든 이제 뭐 병원 쪽 대리보다는 이제 그 상대방 의료 과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은 일단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냐면 사실 이제 대부분이 이제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뭔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병원 그 원무과에 가서 자료를 다 달라고 해야 돼요. 의무기록 그게 이제 의무기록 사본인데 그런 것들을 다 달라고 하면 의무기록 사본은 뭐냐면 뭐 수술기록 경과지도 들어가 있고 뭐 이렇게 협진 의뢰서 같은 것도 있고 뭐 또 간호사가 이렇게 네, 회진 돌면서 기록하는 것도 간호기록도 있고 이게 뭐냐면 몇 월 며칠 이 환자를 갔는데 뭐 어땠다. 뭐 상태가 어떻고 또 수술할 때는 의사가 뭐 몇 분에 뭐 하고 몇 분에 뭐 하고 이런 것들이 쫙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그거를 받고 어쨌든 의료 과실이라고 생각하는 뭐 그런 게 있다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의료 분쟁 조정 중재원이라고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중재 신청을 하는 거죠. 여기는 뭐냐면 약간 그 법원 조정이랑 비슷한 거예요. 법원에서 하는 조정.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중재를 신청을 하면 여기는 이제 우리는 우리 의견을 내고 병원에다가도 니네 의견을 내라. 그래서 병원이랑 이제 중재를 해줘요. 근데 여기서도 감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무기록 사본을 가지고 이 의료 분쟁 조정 중재원도 이 케이스에서 누가 뭔가를 잘못했는지 여부를 의무기록 사본을 보고 감정을 해요. 그러면 이제 얘네들도 감정을 했을 때 아무 과실이 없다고 하면은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얘네들이 판단했을 때, 그러니까 의료 분쟁 조정 중재원이 판단했을 때 뭔가 병원에서 뭔가 좀 책임을 져야겠다라는 사유가 있으면 이제 적극적으로 병원과 이 피해자 간에 이제 중재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제 어떤 금액이 확정이 되고 양 당사자가 합의를 하면 이건 사실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받고 이제 끝나는 거고 그런 경우에 이제 이 그러니까 의료 분쟁 조정 중재원은 안 거쳐도 되고 거쳤는데 조정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왜 이렇게 재미가 없지? 이게 이제 계속 얘기하니까 중간에 이제 의료분쟁 조정위원회를 가면 또 재미없는 얘기도 돌아가면서 해야 돼.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개진 거야? 나 재미없으면 얼굴이 빨개져갖고. 추가적인 얘기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의료기록이라고 하는 게 결국 환자가 왔어요.
환자가 왔는데 우리 차트라고 하잖아요. 그걸 네. 쓴단 말이야. 의사가 쓰는데 그러면 이 환자가 지금 열이 39도고 피부에 어떤 발진이 그치, 있고 그치. 뭐 여기가 아프다고 한다.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이건 어떤 병이다라고 적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병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약을 씁니다라고 써놓고 그다음에 입원을 했다라고 하면 간호사가 왜 회진 돌다고 하잖아요. 의사들 돌기도 하고 그리고 간호사들이 보통 이렇게 간호사분들이 입원했으면 와서 11번씩 재고 이렇게 적잖아요. 그런 것들을 싹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는 그거 봐도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인 의료기관에 그걸 맡기는 거예요. 의사한테. 그래서 혹시 이게 아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인 의료 수준이라면 하지 말았어야 할 행동을 혹시 했느냐를 찾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의료 사고가 어려운 이유가 그걸 누구한테 맡기냐면 의사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사가 사고를 냈는지 안 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건 의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 되게 힘든 부분이에요. 물론 그분들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주신다고 하지만 저도 이제 첫 번째 직장이 의료소송 법인이다 보니까 이런 얘기 있어요. 그 의사한테 가서 그거 힘들겠는데 이런 경우가 나올 때가 있어요. 솔직히. 그래서 요즘에 제가 있었던 의료법인에서도 뭘 했냐면 아예 의료인 출신 의사는 아니고 간호사 경험이 오래 있으신 분들 차트 잘 보는 분들을 고용을 했어요. 그래서 변호사가 보기 전에 그 의료 기록 사본이 오면 일단 김 간호사 그거 한번 봐요. 실제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그래서 근거 자료를 갖고 가고 하는데 근데 이게 되게 어렵잖아 어쨌든. 그리고 말한 것처럼 감정해봐야 의사가 의사 편 들어줄 가능성이 심정적으로 우리는 못 믿겠다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과정을 좀 줄여지기 위해서 중재위원회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꼭 엄격하게 따지기보다 좀 애매하긴 한데 병원도 소송 가지 말고 환자분 저렇게 힘들어하니까 이 정도 주고 끝냅시다. 그걸 받아들이면 거기서 끝낼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준 거고 그게 안 되면 결국 이제 신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소송으로 가야 되는 거지. 그런 거예요. 근데 요즘 그러다 보니까 어렵네. 의사 출신 변호사들도 꽤 이 영역에서 활동을 많이 합니다. 의사 출신 변호사도 많고 의사 출신은 자기가 보니까 딱 보면 알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의료 소송 같은 경우는 전문 변호사가 따로 있어야 되겠다 진짜. 그래요. 왜냐하면 일단 차트를 보는 것도 그렇고 좀 갖춰야 될 게 좀 많죠. 네. 의료 상식도 지식도 있어야 왜 되고. 우리 지난번엔가 그거 있었잖아요. 그 세무 관련된 거는 누가 있었죠? 세무사. 그 있었고 노동 세무 관련된 거는 뒤에 사만 노무사. 붙이면 노무사가 있었죠. 그래서 아니야 괜찮아. 종기 때문에 공부를 못했어. 그분들이 변호사랑 같이 붙어가지고 해줘야 되는 맞아, 거니까 맞아.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사실은 이제 의료 소송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뭐 이렇게 중재가 안 됐어요. 그럼 이제 소송을 걸죠. 사실 이제 민사 소송은 뭐냐면 소송을 건 사람, 그러니까 내가 의사가 잘못했다. 그래서 내가 얼마를 받아야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의료 소송은 두 단계예요. 첫 번째, 이 의사가 과실이 있는 것을 내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차트를 감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건에서 이제 뭐 만약에 사고가 났다. 그러면 뭐 그 당시에 무슨 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수술 장면이 녹화된 것도 있는 거 아니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제 뭐 수술을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 당시에 의사의 처치가 어땠으며 간호 기록은 어땠고 막 이런 거를 보고 이 의사가 했던 것이 어떤 과실이 있는 것인지 뭐 이런 거죠. 뭐 낙상을 했는데 뭐 낙상이 뭐 어떤 간호사가 거기에 대해서 뭐 주의를 주지 않았다는지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아무튼 첫 번째로는 일단은 이 병원 측에 과실이 있는지를 먼저 입증을 해야 되고 그거는 이제 차트 감정을 통해서 입증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그 감정 신청을 해요. 의무기록 사본들을 그러니까 간호기록지라든지 이런 거를 싹 내면은 법원에서 이제 그 병원을 지정을 해줍니다. 이것도 되게 힘든 게 그러면은 이제 뭐 어느 병원을 딱 지정하잖아요. 그러면 뭐 어디 순천향대학병원 어떤 뭐 정형외과 어떤 의사 이렇게 해서 보내요. 그러면 한 번에 감정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감정을 보내면 그 감정 그 서류를 다 이렇게 검토하고 이거에 따라서 이제 의견을 보내줘야 되는데 솔직히 의사 얼마나 바빠요. 오면은 안 해. 이거 왜냐하면 감정한다고 뭐 막 1,000만 원, 2,000만 원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50만 원 뭐 이 정도 아마 받을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의사가 지금 내가 뭐 하루 일하면은 막 몇백을 벌 수 있는데 이거 지금 보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감정병원이 지정되기까지 한 3-4번
이게 퇴짜를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한 6개월이 흘러요. 맞아. 네, 되게 오래 걸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제 의사가 지정이 되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보는데 이것도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립니다. 그 의사가 기록을 보고 뭐 이렇게 실제 결과가 나오기까지. 근데 이제 이것도 사실은 뭐냐면 의무기록 감정이 이루어지는 절차가 뭐냐면 의무기록을 딱 내고 과실이 있나요? 이게 아니라 그 변호사가 자 여기서 뭐가 어땠고 이때는 뭐 어떤 처치를 했어야 됐나요? 만약에 이 처치를 안 했다면 이거는 맞는 건가요? 되게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의료 소송은 이제 전문가가 무조건 필요하고 또 의사 출신 변호사가 뭐 좋기는 한데 또 의료 소송을 많이 했던 변호사들은 또 그거를 알아요. 이제 물어보는 게 잘하는 뻔해. 예를 들어서 저 갑자기 뜨놓게 제가 했던 사건 중에서도 그 대장 내시경하면 용종이 있으면 몇 개 정도 보이는 건 알아서 떼잖아요. 맞아. 근데 그때 그 환자가 50개인가 60개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한꺼번에 떼버린 거야. 과다출혈로 사망을 한 거야. 으악.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질문지를 이렇게 쓰는 거죠. 대장 내시경 촬영 중 용종이 50개가 발견됐다고 한꺼번에 떼는 경우가 있는가요? 일반적인가요? 이렇게 질문지를 보내는 거지. 그렇죠. 그럼 뭐라 그래요 의사는? 그때는 일반적이진 않지만 그때는 그럴 수 있다라고 나는 회신을 받았던 것 같아. 그럴 수 있다라고. 그럴 수 있다라고 회신을 받는데 그래서 가능성은 있긴 있겠죠. 근데 그래서 내가 이제 또 찾아낸 게 평소에 이 양반이 술을 많이 드셔서 출혈이 쉽게 안 맞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야. 근데 그거를 감안하지 않은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이거는 뭐 그걸 감안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 아닐까요? 이런 식으로 또 찾아내야 되는 거야 변호사도. 그러니까 변호사도 어느 정도 차트 볼 줄 알아야 돼. 답을 이제 뭐 일반적인가요? 그 물어보고 이제 아마 지금 기억이 확실치 않으셔서 이제 두 번 같이 물어보죠. 일반적이지 않았다고 대답할 경우에 뭐 일반적이라고 대답할 경우에 그렇다면 뭐 출혈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냐? 그럼 출혈에 따른 조치는 어떤 걸 해야 되냐? 뭐 이런 질문들을 다 다각도로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법인 같은 경우는 의료 소송을 좀 많이 해서 간호사 출신 직원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그만두셨는데 이제 그분이 차트도 보고 이제 감정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많이 의논을 하고 그렇게 하죠. 귀하다 근데. 그렇죠. 간호사 출신 그래서 변호사는. 간호사 출신 변호사는 아니었고 그냥 직원. 간호사를 하셨던 분을 고용을 하는 거야. 그래서 1차적으로 아까 진 변호사 말한 것처럼 그거 의무기록 감정을 공식적으로 받으려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1차적으로 우리 수준에서 네. 이게 소송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정도 한번 보는 거야. 그렇죠.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감정의가 회신을 보내줘요. 그러면 회신 내용이 사실은 뭐 별 과실이 없다. 그러면 사실 그러니까 이 감정이 어떤 판결의 결과를 좌우하는 소송들이 몇 개 있는데 첫 번째로 뭐 하자 감정 그리고 뭐 또 이런 의료 소송에서 과실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뭐 토지 수용에서 뭐 보상 그런 것들은 뭐냐면 판사가 전문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감정서를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감정서에 과실이 없다. 근데도 불구하고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그거는 정말 이례적인 경우인 거고 일단 판사는 거기 감정에 나온 내용을 이제 되게 신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결과가 나오면 사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고 만약에 이거는 뭐 어떠해서 이 의사에게 어느 정도의 과실이 있다. 이렇게 딱 인정이 되면 이제 추가적인 감정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뭐냐면 만약에 뭐 흉터가 생겼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추후에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만약에 뭐 어떤 노동 능력이 상실됐다. 뭐 팔이 하나 잘렸어요. 그러면 이 장애가 이 사람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어느 정도 장애율이 발생하고 그러면 이제 뭐 일시이익이라고 해서 내가 이제 그 가동연한이 뭐 60세, 65세로 올라갔는데 가동연한은 뭐냐면 일할 수 있는 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이거든요. 그때까지 이 장애율이 만약 30%다. 그러면 30% 정도 못 받는 돈을 이제 일시불로 받는 그런 감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정리하자면 진 변호사 말한 걸 이제 하자면 실제로 의사의 잘못으로 이 일이 밝혀내는 이 일이 벌어졌는지를 밝히는 감정이 한번 필요하고 두 번째는 그래서 도대체 손해가 얼마인지 그렇죠. 밝혀내는 감정이 또 필요한 거야. 의료과실은. 왜냐하면 이제 손해라는 건 사실 그러니까 손해도 과실도 내가 입증해야 되는데 내가 그러면 입은 손해가 얼마인지도 내가 입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이제 재판을 하면서 계속 치료를 받고 있어요. 치료비 같은 경우는 그냥 뻔하지. 자료가 있으니까. 근데 이 재판이 끝나고 10년 뒤까지 내가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장래 치료비에 대한 것은 감정을 받아야 돼요. 이게 누가 감정해줘요? 그걸 또 의사한테 감정을 보내는 거예요. 어. 이게 앞으로 얼마 동안 더 치료를 해야 되고 그에 따른 치료비는 얼마인가요? 이런 감정 항목도 있고. 이걸 다른 의사한테 받는 거죠? 해당 의사. 당연하죠. 아, 당연하죠. 걱정했어. 그리고 나서 뭐 이제 그런 과에다가 보내는 거죠. 이거 이제 뭐 개호비 같은 건 또 뭐냐면 뭐 만약에 다쳤다. 간병. 그래서 간병이라든지 뭐 만약에 식물인간이 됐어요. 그러면 이 간병인이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간병비가 얼마가 들 것이며 뭐 그런 것들도 전부 다 감정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감정 내용이 확정이 되면 여기에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위자료를 덧붙입니다. 위자료는 뭐냐면 이 사람이 의사의 과실로 인해서 받게 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이제 배상인데 사실 이것도 되게 할 말이 많은 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의료 사고든 뭐 교통 사고든 사람이 이제 사망하잖아요. 네. 아휴. 사망하는데 한번 물어볼게요. 사람이 이제 뭐 만약에 의료 과실로 죽었어. 그럼 이 죽은 것에 대한 손해로 한 어느 정도를 배상하면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가족들에게 그래도 몇 억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내 가족이 이 의사의 과실로 죽었어. 그러면 그 정신적 손해는 사실은 어떤 돈으로 가늠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되게 문제인 게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교통사고라든지 의료 과실 같은 경우에 사람이 죽었을 때 인정하는 위자료 최대 한도가 8천만 원이었습니다. 8천만 원. 그러니까 이게 한도야. 최대. 그러니까 그 이하로 인정되는 경우도 많았고 이건 사실 진짜 너무 말도 안 돼요. 사람 목숨이 8천만 원으로 평가가 되는 거예요. 위자료 최대 한도가. 이게 이제 의료사고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손해배상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내가 얘기를 한 적이 있었나 여기서도. 또 이건 해주세요. 의료사고는 아니고 제일 대표적으로 아까 이제 얼핏 진 변호사가 일치일리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이런 거야. 이 사람이 죽었어. 근데 이 사람이 살아 있었으면 평생 얼마를 벌 수 있었을까? 이걸 따져서 그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야. 나머지 네. 가족들한테. 그거를 계산하는데 일단 직업별로 액수가 그렇지. 달라져. 응. 그리고 직업별로 단순히 액수가 달라지는 게 왜 그러냐면 그 직업에 따라서 일할 수 있는 연령대가 정해져 있어. 이게 제일 크게 문제가 됐던 게 클론 알아? 혹시? 그 지금 하반신 강원래 씨가 다쳤을 때 클론이 그때 당시로는 한류 최고 스타였거든. 그렇죠. 그때 논란이 됐던 게 뭐냐면 자 강원래 씨 같은 댄스 가수는 몇 살까지 댄스 가수로서 돈을 벌 수 있을까를 따지는 거야 법적으로는. 그럼 몇 살이 인정됐을 것 같아? 한 35세. 그거는 되게 궁금하다. 정확히 맞췄다. 35세. 이야. 대한민국에서는 댄스 가수로서 돈을 벌 수 있는 가동 연한이 35세야. 저는 그냥 축구 선수랑 비슷하겠거니 생각했어. 그러면 35세 이후부터는 돈을 안 번다? 그건 아니야. 아니잖아요. 60세까지 도시 일용직. 일용 근로자로서 벌 수 있는 돈을 막노동. 계산하는 거야. 어.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댄스 가수가 34살에 사망을 하잖아. 그 사람이 그때까지 벌 수 있었던 돈을 1년 정도는 그 돈을 더 번다고 하고 나머지는 그렇게 버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진짜 너무 불안해. 지금 대한민국 손해배상 제도가 이제 근본적인 문제야 이게. 너무 뭔가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사람을 물건 취급하는 느낌?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목숨값이 매겨져 있어. 네, 그게 너무 소름 끼치는데. 자, 제가 하나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는 사실은 제가 이제 법무법인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제 급여를 제가 그냥 책정하면 되거든요. 실제로 제가 그 돈을 매달 그렇게 받아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 매출이 나오면 이제 뭐 상여 처리하기도 하고 하는데 제가 그냥 뭐 만약에 급여를 이제 1,000만 원을 신고를 하다가 갑자기 세금도 너무 아깝고 그냥 뭐 저러고 하지 말아야겠다. 재수 없으니까 누군가가 1,000만 원을 신고하다가 갑자기 올해는 그냥 한 200만 신고를 할까? 그래서 200으로 이렇게 신고를 쫙 해 나가던 과정에 실제로 한 달에 버는 돈은 사실은 뭐 한 몇천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이 사람이 200으로 계속 신고를 했는데 갑자기 죽었어. 그럼 이 사람의 급여는 200이. 200이. 그래서 앞으로 죽을 때까지 200으로 책정해서
이 사람의 그 일실이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이 그렇게 정해지는 겁니다. 그나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럼 댄스 가수 35세였으니까 변호사는 몇 살일 것 같아? 한 60? 70. 대한민국에서 가장 그냥 길게 벌어먹을 수 펜을 잡을 수 있으면 되는 건가? 변호사하고 근데 목사님이 70인가 이렇게 목사님은 한 70. 80일 것 같은데요. 아니. 연단에 서서 이걸 할 수만 있으면 그래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어이가 없는 게 뭐냐면 그러면 어린아이가 네. 다치거나 죽었을 때는 어떻게 계산할 것 같아? 어린아이, 학생, 대학생 직업이 없는 경우에 소득이 없으니까 그 친구들도 그냥 도시 일용 근로자 기준으로 손해배상이 나와. 되게 황당한 얘기는 또 뭔지 알아? 그럼 어린아이면 그럼 일할 수 있는 나이도 많으니까 돈이라도 많이 계산할까? 네. 아니 일할 수 있는 나이는 19세 이상부터 되잖아. 음. 그때부터 계산을 하는 거야. 게다가 감가상각도 해 사람에 대해서. 얘가 클 때까지 들어가는 돈도 있을 거 아니야. 그걸 빼요? 빼. 그래서 어린아이가 사고를 당했을 때 그거를 설명해 주다가 멱살 잡히기도 해 변호사가. 뭐 이 새끼야? 우리 애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나 이거 사실은- 대한민국 손해배상제도 아니, 이게 진짜 잘못됐다고 전 봐. 들으면서 너무 지나치게 현실적이어서 비현실적이에요. 그러니까 음. 너무 따지고 들어가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당한 지금 사고 이런 입장에서. 이것 때문에 문제 생기는 또 한 분야가 어디냐면 농어촌에서 어르신들이 사고 당하잖아. 보상 못 받아. 왜요? 이분들은 65세 다 넘겼거든.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가동연한이라는 게 사실 바뀐 지 얼마 안 됐는데 60세까지였어요. 60세. 사실 요즘에 60세가 지나면 일을 못 한다는 인식을 누가 갖고 있어요? 그렇죠. 요즘에 환갑잔치도 안 해요. 아니 일부러. 그러니까 60세면 되게 청춘이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가동연한을 60세로 잡잖아요. 61살에 어떤 불의의 사고로 만약에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받을 수 있는 게 위자료랑 장례비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은 그 이후 가동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앞으로 일을 해서 받을 수 있는 돈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불합리하다고 해서 65세로 이제 올렸죠. 사실은 근데 65세도 너무 낮은 적이에요. 요즘 야 저 농촌 가봐 65세면 청년회 회원이야 청년회. 맞아. 막내요, 막내. 마을 청년회. 마을 막내. 그러니까 아까 변호사도 70세 말씀하셨는데 70세인지 저는 정확하게 70세 야. 모르겠어요. 70세인데 저희 작은 아버지가 세무 전문 변호사시거든요. 올해 80 정도 되셨는데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돈도 엄청 잘 버시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판결을 내려야 되고 그렇다면 기준 시점을 잡아야 되는 거는 맞는데 사실은 너무 좀 일률적으로 어떤 지금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가동연한을 인정하는 게 아닌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덧붙이자면 왜 그렇게 정해지는 줄 알아? 대한민국이 고도로 경제 성장을 했잖아. 네. 그래서 70년대 80년대에는 일하다가 그러니까 산업 현장에 사람 많이 죽었어. 베트남전 파병 가는 병사들 많이 죽었어. 그거를 다 꼼꼼히 따져서 돈을 주면 나라가 망하게 생겼고 산업이 못 살아되게 생겼거든. 그래서 굉장히 기준이 사실 낮게 잡힌 거거든. 최소화 시킨 거구나. 근데 그러면 21세기는 바꿔야 될 거 아니야. 네. 아직 안 바뀌어. 내가 요 얘기를 검사나 판사들한테 하잖아. 몰라. 이렇게 이루어졌는지를. 그냥 외워서 공부한 거야. 이 이유를 몰라. 바꿀 게 많네. 그 그런 걸 국회의원들도 바꿔야 되는데. 이런 얘기는 국회의원들도 얘기도 그러니까 이게 일상적으로 늘 그러니까 사회 법이나 제도가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한 번 정해져서 고착화가 되면 그냥 다들 그런가 보다라고 하지 이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못 해. 아니 이런 가동연한을 바꿔야지 만 나이를 바꾸고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게 만 나이를 무슨- 바꾸면 그것도 조금 그게 한두 의미가 살 없구나. 차이잖아요, 없지. 의미가 이거는. 없구나. 법원에서 어차피 만으로 따졌으니까. 그래서 사실 이런 얘기 하면은 진짜 정말 말도 안 되는 제도들이 너무 많아. 동성동본 금원 제도 있잖아요. 이거는 진짜 이런 제도가 있는 나라가 있는지도 궁금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사실은 진짜 김씨 있잖아요. 김씨. 뭐 되게 제일 유명한 게 안동 김씨인가요? 아무튼 제일 뭐, 많은 김해 김씨? 김해 김씨. 안동 김씨 어. 다 유명하죠. 뭐. 그런 사람들은 딱 만났는데 이거요. 김씨를 만났어. 그 당시에 안동 김씨야. 안녕. 아무리 첫눈에 반했어도 우리는 아. 안 될 사이야. 우린 먼 친척이야. 이런 그 느낌이구나. 사실은 이제 지난회 이번 회차도 이제 신해철 씨의 노래 중에 힘겨워하는 연인들을 위해 그 노래가
동성동본 금혼에 대한 노래예요. 아 그래? 네, 그 노래가 뭐냐면 참 그거는 동성동본 때문에 결혼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뭐 네.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네. 그것도 있고 또 70년대까지인가는 아들이 장자가 더 많은 상속분을 받는다는 게 민법에 있었어요. 장자 뭐 우선 상속 뭐 이런 절반인가를 일단 아들이 떼가. 그랬던 것도 있어. 하여튼 그러니까 정말 바꿔야 될 법들이 많네요. 엄청 많죠. 지금 바뀐 것도 있고 지금 뭐 장자 이런 건 없어졌고 동성도본 군도 없어졌지만 한 10년 지나서 생각해 보면 야 그때 그랬단 말이야 이런 것들이 말도 안 지금도 되는 있어요. 제도예요, 진짜. 아 근데 사실 솔직히 뭐 지금 대통령도 검사 출신이고 많은 정치인들이 검사 출신들이 많잖아요. 뭐 법조계 출신들이. 그럼 사실 이런 부분이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 그분들은 그게 이렇게 만들어진 걸 잘 모르세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아예 정작 바꿔야 될 부분에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이거는 우리끼리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아니 나는 이거 답답하네. 그래서 어디 가서 뭐 그냥 일반 교양 강의나 이런 거 꼭 이 얘기네. 저 평생에 수건이 하나 있다라면 대한민국 손해배상 기준 바꾸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을 바꾸려면 법조인 출신들이 정치인이 됐을 때 이런 법의 부조리나 진짜 필요한 가동연한이나 이런 것들을 바꿔줄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사람들이 정치인으로 뽑히는 거잖아요. 근데 전혀 그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것 사실 같네요. 정치인으로 이제 뽑히는 순간 다 잊어먹지? 네, 그런 것에 관심을 두지 않죠. 네. 아유 오늘 대충 얘기 많이 했지. 네, 뭐 네. 사실은 의료 소송에서 이제 이어지는 뭐그 절차라든지 뭐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뭐 그런 것들은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만약에- 마지막으로 음.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태까지는 이제 억울한 일을 겪는 경우를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억울한 일을 자초하는 경우들도 꽤 많다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수술이 됐건 병원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건 우리가 또 너무 맹신을 해서 조금 알아보고 내 몸에 대한 수술을 할 때 이렇게 좀 공부도 해보고 다른 병원에서는 어떻게 하는지도 좀 알아보고 뭐 막 여기저기 막 쇼핑 다니라는 얘기도 아닌데 그냥 한 번에 덜컥 가자마자 수술하면 해야 됩니다 뭐 이러면 바로 그냥 맡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어떤 수술인지도 안 알아보고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의료 과잉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자기 몸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보시고 치료를 하건 특히 성형수술은 난 너무 요즘 막 하는 것 같아. 나 걱정스러울 맞아요. 정도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좀 같이 한번 생각 좀 해보시면 좋겠다. 왜? 네. 요즘에 자료들이 조금만 검색만 몇 번 해보면 그 이런 거 있어요. 병원 광고 말고 환자 커뮤니티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뭐 내가 뭐 허리가 아팠다. 근데 허리 아픈 분들의 커뮤니티 이런 데 가면 어느 병원 갔더니 이런 일 겪었어요. 어디가 좋아요. 뭐 이런 공유가 많이 되죠. 공유가 많이 되거든요. 좀 찾아보고 하세요. 그거는 꼭 맞아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저희 얘기를 들으시면서 내가 혹시 당한 것도 의료사고인가 의심되시거나 지금 의료사고를 겪어서 소송 때문에 걱정이신 분들이 있으면 가족 119 꼭 연락을 주시고요. 지금 변호사님이 본인의 고통을 이렇게 많이 얘기하셨잖아요. 그만큼 내 고통인 것처럼 공감을 또 잘해주시는 분이니까 사연 상담을 잘해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 새끼 네. 어딘지 내가 이제 알아봐야지 정말. 어디 가서 잘 하고 있겠지? 아. 가족 119는 이메일입니다. 가족 근데 또 119 나갈 생각해보면 거예요. 그 실습 받았던 걔가 또 좋은 의사로 성장했지 않을까 좋게 그래 그렇게 좋게 위로하는 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렇게 예, 생각하는 게 위로가 될 거야. 전 지금 저 그림을 보고 입이 안 다물어지네요. 너무 우와. 징그러워서. 징그러워요? 예. 이건 렘브란트가 그린 해부학 수업이라는 그 그림이에요. 근데 뭐 시신인 거죠? 해부학이니까 어. 해부를 산 사람. 그래요. 진짜 죄송한데 해부를 아니 왜냐면 저기 끝에가 손인데. 다 갈라져 있죠. 네. 이게 사실 의사이 지금 저때 당시에 되게 유명한 외과 의사가 해부를 하고 있고 다른 의사들이 저렇게 이거를 배우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해요. 근데 이 그림에는 안 담겨 있지만 저 주변에는 원형 극장처럼 돼 있어서 당시에는 저 해부학 수업을 일반인들이 참관을 많이 했답니다. 아. 일종의 유행처럼 저게 돌았대요. 네. 그래서 지금은 관객들이 저기 보고 있기 때문에 저기 가운데 조명이 비춰지는 것처럼 렘브란트가 그림을 그렸고 제가 이제 마지막에 그 얘기를 했잖아요. 내 몸에 대해서 치료를 하는데 좀 제발 알아보시고 맡기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저때 왜 저런 게 유행을 했냐면 이제 사람들이 인문학에 대해서 과학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과거에는 맹신을 했던 것들에서 벗어나서 좀 우리도 알아야겠다라고 여기저기 배우는 그런 유행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철학과 같은 강의도 일반 공개 강의 같은 것도 많이 개설이 됐고 의학에 있어서도
사람들이 해부학습을 직접 가서 볼 정도로까지 자기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들이 한참 일었었대요 유럽에서. 그때랑 지금이랑 돌이켜 보면 지금은 글쎄 예뻐지고 싶어 아니면 뭐 어디가 좀 편하고 싶어 어디 가면 안 아프대는 많이 찾지만 진짜 나의 몸에 대해서 어떻게 하길래 이런 게 효과가 있을까 무슨 수술할까 안 찾아보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아서 그래서 그때만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네. 이런 때가 있었다. 우리도 저 정도 알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골라본 그림입니다. 렘브란트의 해부학 해부학. 네. 뭔가 앰뷸런스 같다 이름. 겨들소와 자 여기까지 올라갔던 거착 이렇게 내리고 끝내네. 아니 뭐 느낌이 뭔가 렘브란트, 아니, 그게- 앰뷸런스, 세브란스 같기도 하고 약간 느낌이 결이 있잖아요. 그럼 세브란스 좋았어요. 야, 의학 세브란스 결이 좋았어. 있다니까 성함이 렘브란트 그게 성함이. 다른 좀 덜 유명한 화가 가지고 렘브란트. 아니 물론 엄청 대단. 렘브란트, 세브란스, 앰뷸런스. 결이 있어요. 라임이 맞잖아. 그만해. 우리가 겨들소를 지켜야 돼. 그만해 끊어 빨리. 여러분 가족 119로 연락주세요. 양지열의 콩가루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 재미난 소식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